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8강 웨이지행궁의 한국행과 교환 세담입니다. 바로 앞의 강의에서 저는 한중 양국이 모두 중한 우위에 어떤 착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작품 연구에서 중한 우위에 대한 논의는 그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균열을 찾아 공론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공론화 과정의 하나로 웨이지행궁의 한국행과 교환 세담을 통해 1920년대 한반도에서의 중일 우위와 중한 우위 그리고 동일 시기 중국 지식인이 한국인과 한국의 역사, 문화 관찰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이지행궁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웨이지행궁은 현대 중국의 저명한 언어 문자 학자로 1919년 베이징 대학 예과를 거쳐 1925년 베이징 대학 중문과를 졸업했습니다. 후일 그는 베이징 대학 교수와 부교장을 지냈고요. 중국 어문등과 같은 학술 잡지의 편집위원, 중국 문자개혁위원회 등과 같은 단체 위원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이 웨이지행궁은 의문학, 문자학, 훈고학 같은 방면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는데요. 특히 의문학 분야의 성취가 높아 이 고은계 연구와 같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교환세담은 바로 이러한 현대 중국의 저명한 학자 웨이지행궁이 약 1년 4개월간 이 한국에 머물면서 창작한 이 한국 관련 수필록 이 1927년과 1928년 총 12회에 걸쳐 어사라는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웨이지행궁은 필명으로 티엔싱이라는 이름을 비교적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웨이지행궁은 어떤 이유로 한국에 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1927년 6월 4일 어사 제134기에 실린 교환 세담의 세 번째 글 청운동 우당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의 처음과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4월 5일 서울에 도착했다. 여기서 4월 5일은 1927년 4월 5일을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고지마 박사를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펑지 선생도 방금 서울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카하시 박사를 통해서 펑지 선생을 화월 식당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젠스 선생과 수핑 선생 일행이 그날 저녁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날 저녁 7시에 펑지 선생과 함께 기차역으로 마중을 갔다. 4월 7일 우리들은 조선 총독부 박람관을 같이 돌아보고 오후 4시경에 다카하시 박사댁을 방문했다. 다카하시 박사의 소개로 청원동에 가서 한국의 무당춤을 관람하였다.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경이 되어서야 함께 산을 내려왔고 조선 호텔로 돌아왔다. 어느 사라시나 소바 식당에 가서 각자 덴조, 츠키미를 시켜 먹고 배가 불렀다. 함께 간 사람은 젠스, 펑지, 잉중, 고바야시, 다카타, 다카하시 및 수핑 선생과 그 조카였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글에서는 이 중국인과 일본인만 등장합니다. 이 글에서 이 고지마 박사는 이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진화문학과 일본인 교수고요. 펑지, 젠스, 수핑은 북경대학 중문과 교수입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이 1927년 4월 5일
웨이젠공이 서울에 도착한 전후로 이 베이징 대학 교수 몇 분이 서울에 도착했고, 이들은 경성제국대학 일본인 교수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 중국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생각하면 이러한 중일 지식인의 허물없는 만남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 웨이젠공의 한국행에는 이 중일 지식인의 교류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웨이젠공은 이 경성제국대학 일본인 총장 핫도리 우노키치의 요청에 의해 이 경성제국대학 이 법문학부 중국어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웨이젠공 한국행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24년 일제 식민지 아래에 있던 이 한국에 이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공표된 후 이 예과가 먼저 개설되고 1926년 이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설립되면서 이 초대 총장으로 이 핫토리 우노키치가 취임하였습니다. 이 핫토리 우노키치는 이 경성제국대학 총장 취임 후 이 학부 과정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 중국어 이 교육복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베이징 대학 중문과에 이 한국에서 중국어 교육을 담당할 중국인 교수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은 당시 이 북경에 머물고 있었던 이 일본인 학자 이마무라를 통해서 이 베이징 대학 교수 장펑지 선이모 등에게 전달되었고요. 이 장, 이 선, 이 두 교수는 상의 끝에 당시 3.18 참안의 여파로 이 북경을 떠나 쉬저우 제3 사범학교의 교사로 가 있는 웨이젠공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핫도리 우노키치는 이 자신이 일찍이 이 북경대학의 전신인 이 베이징 경사대학당에서 교원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이징 대학에는 이 천시연통, 선이모, 마이짜오 등과 같은 일본 유학생 출신 교수들이 있어서 일본 문학의 인사들과 밀접한 왕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복잡했던 이 중국과 이 한반도의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웨이젠공의 이 한국행은 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에 온 베이징 대학 교수 장펑지, 이 선젠스, 선수핑은 이 경성제국대학 일본인 교수들과 이 한두 차례 이 만남을 가진 후 베이징으로 돌아갔고요. 이 웨이젠공은 이 예정대로 이 경성제국대학의 중국어 강사로 남았습니다. 이 현대 한중 양국 간에 이루어진 이 최초의 공식적인 학자 교류로 이 추정되는 이 웨이젠공의 한국 방문은 이와 같이 이 한국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중일 지식인의 친밀한 교류는 상당히 섭섭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는 당시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이 중국 지식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면의 정도가 지나쳤던 쪼우쭈어로는 제외하더라도 루쉰만 해도 당시 일본 지식인과 비교적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웨이젠공의 경우를 살펴보면 웨이젠공은 비록 일본 유학의 경험은 없었지만 이 앞에서 살펴본 이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이 베이징 대학 교수의 영향을 받아 당시 일본 지식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환세담 3편의 청운동 무당춤과 제4편 이 아하게에 나오는 일본인 학자 이 다카하시 박사의 만남, 그리고 웨이젠공 관련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1928년 봄 한강에서 찍은 사진에 그의 아내 왕비수와 함께 일본인 교수 부부가 등장하는 점으로 미뤄보아서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는 웨이젠공이 한국을 떠나기 직전까지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당시 한국에 온 웨이지엔공에게는 이 경성제국대학 중국어 강사 외에 두 가지 임무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경사대학교 국학연구관 특약통신원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 베이징 도서관 관장 위안 통일의 요청에 의한 이 한국에서의 고문원 수집이었습니다. 이 웨이지엔공의 교환세단 창작과 발표는 이러한 당시 웨이지엔공이 맡았던 이 세 개의 학술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시의 복잡한 한중일 삼국의 문화관계와 지식인 관계가 스며들어간 이 교환세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환세담은 이 중국의 독자에게 한국과 한국인을 소개하는 형식의 수필로 이 웨이지엔공의 이 문자, 훈고학 등 방면의 전공 지식 그리고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비교적 잘 반영된 작품입니다. 이 웨이지엔공은 총 15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으로 이 웨이지엔공이 한국에 머물면서 창작하였기 때문에 여행기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 작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중국 현대 청년 지식인의 단순한 한국 여행기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교환세담은 이 웨이지엔공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이 주로 서울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한 여러 가지 학술 활동과 관련이 깊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지엔공 대부분의 작품은 이 문학적인 가치 외에도 학술적인 가치도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웨이지엔공은 귀국 후에도 교환세담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한국 관련 수필을 7편 정도 더 발표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교환세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환세담 총 15편의 작품은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문화, 역사, 현실입니다. 우선 이 문화와 관련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작품은 한 6편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이 청운동 무당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다카하시 박사의 소개로 가서 본 청운동 무속인에 관한 글입니다. 웨이지엔공은 이 글에서 그가 본 한국 무속인의 춤과 복장 그리고 무속인 집의 내부를 이 중국의 것과 비교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악입니다. 이 글은 궁중 아악보를 방문하여 들은 아악 연주와 악기에 관한 글입니다. 웨이지엔공은 이 글에서 아악 연주에 대한 감상 외에 이 연주에 사용하는 악기의 종류와 유래를 한중 문화 교리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살펴본 작품은 항호입니다. 이 글은 웨이지엔공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 이 한국의 초상집 풍경과 장례 문화를 보고 쓴 글입니다. 웨이지엔공은 이 한국의 장례 문화가 중국에 비해 다채롭지 못함을 발견하고 이를 한국인의 사상과 생활의 유교화에서 찾았습니다. 다음 볼 작품은 마작과 기생입니다. 마작과 기생은 각각 중국과 한국의 문화로 자랑할 것도 감출 것도 없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웨이지엔공은 한국에 머물면서 몇몇 중국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몇몇 일본인이 중국의 마작과 전종 그리고 한국의 기생 등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웨이지엔공은 이 글에서 일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지적하고 인간관계에 있어 상호 존중과 평등의식이 필요함을 적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첫 번째 보이는 작품은 조선 한자미입니다. 이 작품은 이 조선 총독부에서 펴낸 조선민족자료 제1편 조선자미 일보를 소개한 글입니다. 웨이지엔공은 이 글에서
조선의 독창적이며 유희적인 한자풀이에 관심을 보이며 이러한 민속 자료 정리가 중국에도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리의 미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교황세담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20년대 웨이젠공이 창작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당시에는 발표되지 못하고 후에 웨이젠공 문집이 출판되면서 여기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웨이젠공은 이 글에서 당시 이 경성일보에 난 기사를 근거로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파리에 대한 미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미신이죠. 즉 파리를 약으로 복용하거나 이 길조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중국 문헌에 나와 있는 이 한국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작품은 역사와 관련된 작품입니다. 역사와 관련된 작품은 대략 한 6편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작품은 숭정우 상경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한자를 한국어로 그대로 써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숭정 기원후 세 번째 경자년을 뜻하는 말로 이 숭정은 명나라 마지막 임금입니다. 웨이젠공은 이 숭정후 상경자를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발견하고 이 교황세단 첫 번째 글 이 숭정후 상경자에서 조선시대의 숭명배청 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보이는 작품은 두 명의 주자입니다. 웨이젠공은요, 이 주원장과 주의를 조선 건국 이래 한국인의 사상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중국인으로 파악했습니다. 웨이젠공이 보기에 이 두 명의 중국인은 한국 문화의 침략자입니다. 웨이젠공은 이 글에서 주원장으로 인해 조선인은 명정삭을 기년으로 삼고 창덕궁에서 명예황제와 대신에게 제를 올리는 등 숭명배청 사상이 만연하게 되었고 이 주희의 영향으로 이 조선에서 유교가 불교와 도교를 누르고 정치와 풍속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대한국비는 웨이젠공이 광화문 근처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한 대한제국 시대 비석에 관한 글입니다. 웨이젠공은 이 비문을 근거로 이 한국의 역대 왕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이는 역사와 관련된 글은요, 고시관 량지차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납니다. 민국 원년 북경의 영경시단이라는 시사에서 시 모집 공고를 냅니다. 시제는 회고, 시의 형식은 율시, 고시관은 당대 유명한 문장가 량지차오, 여기서 한국의 한 기생이 쓴 시가 입선을 합니다. 웨이젠공은 이러한 사실을 이능화의 조선 해어 화사에서 발견하고 이 중국의 봉건 문화가 이 주변 국가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서 개탄을 합니다. 이번에는 용희 영춘이라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 용희 영춘은 이 가보년 이 베이징 용희사에서 엮은 헌희 영춘 시책을 웨이젠공이 한국에서 보고 생각해낸 제목입니다. 이 시집에 있는 시의 대부분은 이 북경 이 고위 관료의 작품인데 이 가보년 이 조공 사신으로 이 북경에 간 조선 관료의 시도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 당시 조선과 청이 처해 있는 국제 정세와는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이 음풍농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웨이젠공은 이 시집에 있는 시들을 보면서 이 가보년 이후 전개된 한중의 역사적 비극이 이 자신들에게서 비롯되었음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한국시대 각궁방결 대전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웨이젠공이 고서점에서 발견한 각궁방 방결 대전책을 보고 30년 전 조선시대 궁중 생활을 이야기한 작품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현실을 다룬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환세담 중 현실을 다룬 작품은 두 편입니다.
하나는 중화 고등 요리이고 다른 하나는 중한 사이의 애증입니다. 이 두 편의 작품에는 당시 중국 현대 작가들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이 한국에 거주하는 이 중국인과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외진공은 이 전자에서 일부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보이는 정근대성을 비판했고요. 이 후자 중환사의 애증에서는 당시 한국에서 심각하게 진행되었던 한국인과 중국인의 갈등을 심도 있게 파헤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장의 제목은 중한우위를 말하지 않은 교환세담입니다. 외제인공의 교환세담은 주로 이 과거 텍스트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그리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관찰한 글입니다. 여기서 과거 텍스트란 조선시대 간행된 텍스트를 말합니다. 외제인공은 당시 한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거 조선이 남긴 한자 텍스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현실을 융합해서 이 한국인과 한국의 역사 문화를 평가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진공이 남긴 글에는 식민지 상태에 있던 이 한국인에 대한 동병상련의 감정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보이는 폭력성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환세담은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한국인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글입니다. 하지만 이 한중 양국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1920년대 한반도에 존재하였던 이 한중 간의 미묘한 이 국가 민족 관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외젠공의 한국행과 교환세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